피의 그림자가 물러난 자리엔 언제나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다. 하오문의 칼이 꺾인 밤 이후 정파는 뒤늦게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소림은 자비로, 화산은 의리로, 개방은 밥으로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현. 이제 들려줄 이야기는 인과 의가 갈라져 길이 흔들리는 계곡의 기록이다. 절벽 위 마을의 새벽은 느렸다. 하오문의 검은 깃발이 바람 속에 찢겨나간 자리, 아이들의 숨은 여전히 일정했다. 장현은 밤새 불을 지키고 날이 밝자 불을 껐다. 재를 털어내는 손끝의 동작이 문장처럼 반복되었다. 불은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약속임을 아이들이 먼저 배웠다. 그는 맨살의 손바닥으로 재를 움켜쥐었다. 뜨거움이 남았으나 화상은 남지 않았다. 사파의 매듭은 몸을 바꾸었고 바닥의 법은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난밤 피의 동생이 다녀갔다.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으나 눈빛은 모든 걸 말했다. 피의 동맹이라는 말은 입술에 오르지 않았고 대신 침묵이 둘 사이의 가장 긴 문장이 되었다.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지었고 좁쌀이 끓는 소리가 낮게 방을 울렸다. 그 소리 위에 산새가 울고 바람이 골짜기를 쓸었다. 장현은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허리엔 여전히 칼이 없었다. 칼을 두지 않는 습관은 피의 길을 늦추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 먼지가 일었다. 먼지는 보통 사람을 데려오고 가끔은 재앙을 데려온다. 오늘의 먼지는 사람이었다. 주름 많은 승복, 푸른 도포, 누더기 자루. 세 부류의 발걸음이 같은 길로 들어왔다. 소림, 화산, 개방. 먼저 마을로 들어선 건 소림의 늙은 승려였다. 지팡이에 달린 옥환이 바람에 은은히 울렸다. 그 소리는 검의 등줄기를 누그러뜨리는 소리였다. 승려는 장현을 보자 합장했다. 대화는 허락되지 않았다. 장현도 고개만 숙였다. 말을 아끼면 뜻이 줄고 뜻이 줄면 싸움이 늦어진다. 늙은 승려의 눈빛에 반가움과 고통이 동시에 비쳤다. 그는 장현의 손목을 보았다. 붉은 낙인이 서늘하게 잠들어 있었다. 승려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와 엷은 향이 있었다. 낙인의 열을 달래는 소림의 비방. 도성이 생전에 건넨 것과 닮았다. 장현은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소림은 그가 떠나온 첫 집이었으나 그를 지켜주지 못한 집이기도 했다. 승려는 바닥에 앉아 동그란 모래무늬를 그렸다. 모래무늬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세 개의 선이 뻗었다. 첫 선은 자비, 둘째는 규율, 셋째는 모의. 세 선 중 어느 것도 그를 완전히 감싸지 못했다. 승려는 선 끝에 조용히 점을 찍었다. 점은 사람을 뜻했다. 사람이 없으면 선은 늘 빈말이 된다는 뜻. 감사합니다. 장현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 주름이 재와 같은 온기를 묻혔다. 소림이 떠나기도 전에 화산의 검객이 골목을 지나왔다. 검집은 얇았고 옷깃은 바르게 다려져 있었다. 그의 걸음은 바람의 결을 벗어나지 않았고 바람은 그에게 등받이를 내줬다. 그런 걸음을 가진 사람은 칼을 빼지 않아도 칼을 이미 절반쯤 뽑아든 셈이다. 그는 먼발치에서 얘를 갖추었다. 말보다 얘가 길었다. 얘는 때때로 질문이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베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고 있는가? 장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얼어붙은 논두렁 위로 발을 옮겨 화산식의 기본복법 청년삼보를 절반만 펼쳤다. 절반의 폭법은 완전한 동의도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화산의 검객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가 섞였다. 너는 아직 우리였다는 뜻. 그는 망설임 끝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강호의 소식이 장글씨로 빼곡했다. 정파의 맹주단이 다시 모이려 한다는 내용, 마교의 서쪽 전선이 조용히 무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내용, 그리고 천마진이 하오문을 움직였다는 소문까지. 장현은 봉투를 접었다. 소식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을 베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베이지 않았고 그저 봉투를 불 위에 살짝 올렸다 내렸다. 습기가 가시자 봉투는 다시 얇아졌다. 그는 그것을 품에 넣었다. 칼 대신 소식을 품는 일이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남은 시간에 들어온 이는 개방의 젊은 사내였다. 허리의 자루는 무거웠고 눈밑은 검게패였다.
그는 말없이 장작을 더 얹고 솥을 올렸다. 밥은 논쟁을 멈추게 한다. 솥뚜껑이 올라가고 김이 오르면 칼을 뽑던 손도 숟가락을 찾기 마련이다. 그는 숟가락을 장현에게 먼저 건네지 않았다. 아이에게, 노인에게, 손님에게. 그 순서가 밥의 법이다. 장현은 마지막을 받았다. 늦게 받는 숟가락은 책임의 무게다. 그는 그 무게를 조용히 떠먹었다. 개방의 사내는 밥이 절반쯤 줄었을 때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지난 겨울 그에게 건네졌던 바로 그 글자. 다만 이번 패의 뒷면에는 작은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점은 방향을 뜻했다. 남쪽으로 가라는 의미. 남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천, 시장,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의 기록.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남쪽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몸이 먼저 말하고 말은 뒤늦게 따라오는 법이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 매화나무에 종이 3장이 묶였다. 3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글씨로 썼다. 소림의 둥근 필, 화산의 고든 필, 개방의 피스듬한 필. 장현을 찾는다. 그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의 뒤에 서겠다. 소문은 종이보다 빨랐다. 하루 만에 이웃 고을의 주막에서 같은 글귀가 다시 묶였다. 사흘 만에 강을 건넜고 닷새 만에 산을 넘었다. 소문은 누구의 것이 아니었으나 모두의 것이 되었다. 그 소문 속에서 사람들은 피의 낙인을 가진 자가 칼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아주 작게 그러나 명하게 되뇌었다. 그 소문은 결국 소림의 종각까지 닿았다. 종소리가 한번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소집이었다. 자비의 이름으로 모여 어떻게 을을 세울지 논하라는 신호. 화산의 검객들은 검을 갈지 않았다. 대신 예복을 꺼냈다. 의논하기 위해선 칼보다 얘가 먼저이기 때문. 개방은 부싯돌과 솥을 정리했다. 배고픈 의논은 오래가지 못한다. 밥이 먼저다. 소림 대웅전 아래 세 파의 대표가 마주 앉았다. 늙은 방장, 화산의 수자, 개방의 대두. 그들 앞에는 장현의 이름이 쓰인 흰 종이가 있었다. 방장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힌 죄책의 무게였다. 장현은 우리에게서 떠난 아이여. 하지만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이기도 하다. 수자가 낮게 답했다. 그의 칼은 사람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교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 겁니다. 개방의 대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논쟁을 줄이고 밥을 늘리면 사람은 모입니다. 장현이 가는 곳에 밥을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를 찾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방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림은 길을 정리하고 화산은 길을 지키며 개방은 길에 밥을 깔아라.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겠다. 그 결정은 칼자루를 쥐지 않은 가장 강력한 첫 칼이었다. 칼이 아니라 길로 싸우는 법. 정파가 오랜만에 꺼낸 무기였다. 장현은 남쪽으로 향했다. 매화가 막 피려는 강가에 작은 표식들이 나타났다. 바위 끝에 흰 분필, 다리 밑에 얇은 매듭, 주막 기둥에 작은 칼집. 그 모든 표식이 안전을 말하고 있었다. 그 바닥의 문법 위에 정파의 예가 얹히고 개방의 밥이 깔렸다. 주막마다 숟가락 하나가 늘어났고 다리 밑마다 마른 장작 두어 단이 쌓였다. 밤마다 바람막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낮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반 박자 느려졌다. 느려진 발걸음은 굶주림이 줄었다는 뜻이다. 그 길 위에서 장현은 수차례 살의 기척을 마주쳤다. 하오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잔당들은 돈을 위해 칼을 들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의 속도를 망가뜨렸다. 그의 응시는 칼을 부러뜨리지 않았고 다만 칼의 뜻을 꺾었다. 의미를 잃은 칼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어느 밤 다리 밑에서 한 사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사내 옆에는 하오문의 작은 표식이 희미하게 남았다. 장현은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들이 서쪽에서 옵니다. 피의 왕자가 형제를 부릅니다. 사내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장현은 눈을 내리감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의 길은 죽은 이의 눈을 더 많이 감겨야 하는 길이었다. 사흘 뒤 길의 가장 가파른 고개에서 화산의 검객 둘이 나타났다.
그들은 멀리서 절만하고 옆길로 비켜섰다. 칼을 뽑지 않고도 호위하는 법. 누군가의 눈앞에서 칼을 뽑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경고가 되는 때가 있다. 밤엔 소림의 젊은 승려가 불씨를 옮겨주고 사라졌다. 불씨는 사람의 말보다 멀리 간다. 말은 때로 오해를 낳고 불은 언제나 온기를 낳는다. 개방은 다리를 먼저 건너 다음 주막에 숟가락을 준비했다. 밥은 예산이 아니고 의논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이 작은 호의가 천마성에 닿았을 때 그들은 반역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이라 불렸다. 이름은 입장에 따라 바뀌지만 밥의 무게는 누구의 입장에서도 같다. 천마성의 서쪽 탑에서 천마지는 귀로 강호를 들었다. 바람의 속도, 밥의 냄새, 칼의 떨림, 그 모든 것이 보고서가 되었다. 하우문의 야수훈이 한쪽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정파가 키를 냅니다. 소림, 화산, 개방이 한 사람을 위해 키를 짰습니다. 천마진의 입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살짝 올라갔다. 좋다. 길이 난다는 것은 내 칼이 갈 자리를 알려준다는 뜻이지. 교주, 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피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배웠지. 칼을 들 때보다 칼을 내려놓을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을. 천마진의 눈자위가 밝아졌다. 그 밝음이 곧 흉조였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정파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 검은 연못을 팔아. 사람들이 그 연못을 건널 때 물빛에 스스로의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람은 자신을 볼 때 서로를 못 본다. 호우는 그 말의 잔혹함을 알아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우문의 일은 늘 그렇게 말과 침묵 사이에 흘렀다. 강과 강이 만나는 삼각주, 늪처럼 고인물의 검은 기름이 얇게 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흘린 기름이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 가느다란 철사가 촘촘히 놓였다. 사람이 뛰면 찢어지고 말이 건너면 발목이 잘리는 거리. 하우문의 손이 만든 연못이었다. 그 밤 장현은 발을 멈췄다. 냄새가 달랐다. 물 냄새가 아니라 쇠와 기름의 냄새였다. 그는 밧줄을 끊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서서 바람이 철사 사이를 어떻게 흐르는지 보았다. 철사는 바람 앞에서 낮은 현악기처럼 울었다. 현의 간격이 규칙적이었다. 규칙은 길을 준다. 그는 신발을 벗었다. 몸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고 폭법을 더 얇게 만들었다. 발가락에 3마디만 써서 철사 사이를 디뎠다. 철사는 울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등에 칼이 닿을 정도의 거리.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물이 움직였다. 바람이 물살을 바꾸고 물살이 철사를 흔들고 철사가 뒤에 칼끝을 먼저 건드렸다. 칼끝이 춤추듯 떨렸다. 장현은 그 흔들림이 자기 주인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비명은 짧았다. 밤은 길었다. 연못을 건넌 뒤 그는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피 냄새가 없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법. 사파가 가르친 가장 조용한 승리였다. 고개 너머 천마을의 종각에 작은 등불이 켜졌다. 소림의 젊은 승려가 종각의 기둥에 매달던 등불이었다. 등불의 안쪽에 글자가 하나 적혔다. 매질결. 등불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었다. 화산의 검객이 등불 아래를 지나며 허리를 굳게 세웠다. 개방의 사내가 등불 아래에서 밥을 나눴다. 사람들이 등불 아래로 모여들었다. 등불은 길이었고 길은 곧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 질문은 칼보다 위험했다. 사람의 편을 묻는 질문은 언제나 피를 부른다. 그러나 등불 아래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덜 아팠다. 밥과 빛은 질문의 나를 무디게 했다. 장현은 등불 아래에 서지 않았다. 대신 등불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 하나하나가 그의 길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내 길이 너희 밥을 추리지 않아야 한다. 산 아래 공터에서 화산의 수자가 작은 맹서를 열었다. 종이에 붓을 대지 않고 땅에 칼끝을 대지도 않았다. 대신 발걸음으로 맹서를 썼다. 한 걸음은 지키겠다. 2걸음은 벗어나지 않겠다. 3걸음은 먼저 베지 않겠다. 걸음으로 쓴 글씨는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었기 때문이다. 장현은 그 위를 지나며 발을 더 천천히 내디뎠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걷는다. 그의 느린 걸음이 사람들의 속도를 낮췄고 낮아진 속도 사이에 말이 들어왔다. 말이 들어오자 칼은 나가지 않았다. 개방은 불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숟가락 하나를 들고 골목의 입구에 꽂아두었다. 숟가락이 꽂힌 골목은 누구도 약탈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표식을 믿기 시작했다. 믿음을 먹고 자란 표식은 규칙이 되었다. 규칙은 곧 법이 되었다. 밤마다 숟가락이 늘었다. 장현이 지나간 길엔 숟가락의 봉화가 길게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 길을 연의 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람의 길이라 불렀다. 이름은 달랐지만 밥은 같았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장현은 작은 봉서를 받았다. 봉서는 피로 봉해지지 않았고 향으로 봉해져 있었다. 펼치자 한 줄이 나타났다. 서쪽의 검은 연못은 하나가 아니었다. 피가 아니었지만 그 문장은 피보다 빨리 심장을 쳤다. 그는 즉시 길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속도를 바꾸었다.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노인은 낮에, 장정은 밤에. 속도를 섞으면 추적의 눈은 흔들린다. 그러나 두 번째 연못은 더 악의적으로 놓여 있었다. 기름 대신 말린 톱가루가 얹혔다. 냄새는 없었다. 장현은 발을 디디려다 멈췄다. 바람이 없는데 매화꽃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독의 힌트였다. 그는 독을 쓸 줄 알았고 해독을 더 잘 알았다. 천맥가 가르친 독의 책임을 생각했다. 그 독을 바람에 흩지 않았다. 대신 작은 그릇에 모아 물에 가라앉혔다. 가라앉힌 독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독도 결국 방향의 문제였다. 그 무렵 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기였다. 천마성의 귀가 그 침묵에 불안해질 때까지. 그는 피를 낮췄다. 낮춘 피는 빛을 덜 반사하고 빛을 덜 반사하는 피는 그림자 속에서 더 먼 것을 본다. 그는 성벽 위에서 정파의 등불을 보았다. 불은 적이 아니었다. 불은 방향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형, 당신의 불은 사람을 데운다. 나의 피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을 가를 것이다. 세 번째 연못은 물도 철도 툭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굶주린 이들과 피난민이 다리 위에 발목을 붙잡는 방식. 누군가가 뒤에서 돈을 쥐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라고 속삭였다. 사람의 얼굴이 함정이 될 때 칼은 둔해진다. 장현은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밥을 꺼냈다. 개방의 숟가락이 그날따라 더 많이 필요했다. 밥을 먹은 손은 칼을 늦게 잡는다. 늦게 잡힌 칼은 대게 내려놓인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장현의 얼굴을 보았다. 피에 낙인을 가진 자가 칼 대신 밥을 나누는 장면. 그 장면 하나가 수십 장의 유언보다 멀리 갔다. 길의 끝자락 소리마산 개방의 대표가 다시 모였다. 이번엔 정식 의논이 아니었다. 길 위에 서서 하는 회의였다. 서서 하는 회의는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난 의논은 행동을 남긴다. 방장이 말했다.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자. 이름은 화살이다. 그를 찌를 수도 그에게 날아올 수도 있다. 수자가 덧붙였다. 대신 길을 더 깔자. 그가 뒤돌아볼 때 길이 보이도록. 개방의 대두가 결을 마무리했다. 밥을 더 늘리자. 밥은 누가 깔았는지 묻지 않는다. 그날 길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넓어졌다. 이름은 더 작아졌다. 작아진 이름이 오히려 멀리 갔다. 천마성. 천마지는 결국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천운이 아니었고 장현도 아니었다. 천마였다. 그는 오래 묵은 제복을 꺼내 성의 중앙탑에 걸었다. 사람들이 탑을 올려다보았다. 옷은 사람이 없는데도 위엄을 가졌다. 그 위엄이 사람의 발걸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천마지는 속삭였다. 아이들이 길을 만들면 나는 하늘을 내리겠다. 하늘이란 곧 폭력의 합법이었다. 정파의 길이 넓어질수록 그는 하늘을 더 낮게 들이올 계획이었다. 그 밤 장현은 바람 속에서 짧은 편지 하나를 받았다. 종이는 없었다. 대신 붉은 바람이 귀에 와서 속삭였다. 형,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대신 형이 멈추지 않게 내 피를 낮추겠다. 서쪽을 보지 마라.
길만 봐라. 운.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장현은 고개를 들었다. 별이 재처럼 흩어졌다. 그는 속으로 답했다. 길을 보겠다. 끝까지. 길은 마침내 강을 만났다. 강 위에 등불이 떠 있었다. 등불마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죽은 이의 이름, 산 이의 이름, 떠난 이와 돌아올 이의 이름. 장현은 등불과 등불 사이를 걸었다. 밑에서는 물이 흘렀고 위에서는 별이 흘렀다. 강이 한가운데서 그는 멈추었다. 소림의 종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화산의 예가 바람을 타고 왔다. 개방의 숟가락이 다리 위에 손에서 반짝였다. 그는 그 모든 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사람의 길을 걷겠다. 피의 길이 나를 끌어도 사람의 밥이 나를 붙든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슬픔 대신 안도가 있었다. 등불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바람이 길을 갈랐다. 갈라진 길의 사이가 곧 인이었다. 정파는 칼로 싸우지 않고 길로 싸웠다. 마교는 하늘을 내리려 했고 형제는 서로의 걸음을 지켜주었다. 피와 밥, 하늘과 길, 그 모든 것이 강 위에서 서로를 비추었다. 사라졌다고 믿은 그림자가 다시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는다. 바람이 고개를 넘기 전에 또 하나의 밤이 온다. 바람이 길을 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남는다. 등불과 숟가락의 행렬이 줄었을 때 강호의 어둠은 다시 긴 손을 내밀었다.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는 정파의 약속 뒤편에서 그림자를 업으로 삼는 무리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오문은 밤의 강을 따라 귀를 세웠고 귀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체온이 물결처럼 번졌다. 그 물결이 향하는 끝에는 칼을 들지 않는 칼잡이가 있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 그러나 어디에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자.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하오문이 다시 길을 세우는 법으로 인간을 좇는 기록이다. 피의 냄새가 사라진 자를 밤 냄새로 찾아내는 기록이다. 장마가 막 오른 강변의 주막에는 탐문이 오래 머물렀다. 노을 대신 습기가 깔리고 의심이 젖은 빨래처럼 처마에 달라붙는 때 하오문의 사내들은 주모의 말투, 아이의 걸음, 삭배에 놓쳤는 간격을 한꺼번에 기록했다. 그들의 장부는 글자가 아니라 점과 선으로 가득한 도면이었고 사람의 습관을 좌표로 바꾸는 기술이 오랜 생업이었다. 피의 냄새가 없다면 밤 냄새의 방향을 뒤집는 법을 먼저 떠올렸다.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한 음식물 찌꺼기의 궤적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궤적은 이내 누군가의 자비 혹은 검약이라는 성향으로 치환되었다. 골목 끝 장작더미의 배치가 이틀 안에 3번 바뀌었고 다리 밑에 잠자리 표식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 옮겨졌다. 작은 배의 고물에 묶인 노끈의 매듭은 오전엔 오른쪽, 해걸음엔 왼쪽으로 뒤집혔다. 하오문은 그것을 사람의 속도로 환산했다. 사람의 속도는 정직했고 정직한 속도는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의 결말이 도달한 곳에서 장현의 이름은 늘 마지막 칸에 적히지 않고 비워졌다. 빈칸이 오래 반복되면 체온보다 더 선명한 증거가 되었다. 정파가 깔아둔 길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등불은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았고 숟가락은 손을 바꾸며 돌았다. 그러나 하오문은 등불의 높낮이로 의심을 측정했고 숟가락의 누런 광택으로 사람의 체온을 가늠했다. 어느 마을에서는 등불의 유리가 하루 사이 3번이나 바뀌었고 다른 마을에서는 숟가락 끝 모서리가 비정상적으로 둔탁했다. 누군가가 일부러 흔적을 섞어놓고 있었다. 흔적을 섞는 손이 서툴면 의심이 커지고 능숙하면 의심이 가늘어진다. 여기서는 가늘어지는 편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막의 재는 얇아졌고 재가 얇아질수록 불은 다른 형태로 옮겨갔다. 정면의 솥에서 수치로 환산되던 온기는 어느 순간 뒷마당의 낡은 화롯대로 이동했다. 하오문은 그 이동의 시간을 붙잡았다. 밥을 나르는 이의 걸음과 화롯대의 재 깊이가 일치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 일치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늘 지붕, 모서리의 비둘기 자리에서 한 칸 비켜선 처마 끝 작은 물자루가 나타났다. 그 물자루의 무게가 비오는 밤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비둘기가 앉지 않는 처마 끝 물자루의 무게차. 그것이 장현의 서명이었다. 이름을 쓰지 않고도 이름을 남기는 방식은
칼을 뽑지 않고도 싸움을 멈추는 방식과 같은 계열의 기술이었다. 강이 굽어지는 지점에 버려진 대나무 떼가 떠내려왔다. 대는 젖었고 매듭은 느슨했다. 그러나 매듭이 느슨할수록 오래 버틴다는 걸 물은 알고 있었다. 하오문은 떼 앞부분에 묻은 흙의 입자 크기를 비교했다. 상류의 거칠고 붉은 사토가 아니라 중류의 잿빛 실트가 더 많이 묻어 있었다. 때는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물길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궤도를 그렸다. 돌아오는 궤도는 누군가가 합의한 길이었다. 길 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칼 대신 밥을 든 채. 강 중류의 물고기 뱃속에서 종이 하나가 나왔다. 종이는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졌다. 그러나 점과 선은 남아 있었다. 점 5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혔고 그 사이를 잇는 선은 길게 휘어졌다. 5점은 최근 보급된 등불의 자리, 선은 이어지는 밤길의 형태. 선 끝이 향하는 곳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가지 않는 돌다리가 있었다. 돌은 젖어 있었고 다리 밑에 물살은 느렸다. 느린 물살은 오래 머무는 발의 습관을 반영했다. 그 습관을 오래 관찰하던 하오문의 노수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손끝으로 다리 밑 곰팡이의 결을 쓰다듬다가 결이 방향을 바꾼 지점을 표시했다. 거기가 건너는 자리였다. 건너는 자리에 늘 같은 키의 사람이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았다. 키는 높지 않았고 대신 포법의 각도가 일정했다. 일정한 각은 수련된 습관의 증거였다. 하오문은 그 각의 주인을 알고 싶어 했다. 많은 이름을 추렸다가 마지막에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론에 다다랐다. 결국 빈칸이 남았다. 빈칸의 이름은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다. 핏줄기가 사선으로 흘러내리는 날, 남문시장 북쪽의 포목상에서 한 장부가 갑자기 잘렸다. 장부를 보관하던 상자는 잠금쇠가 멀쩡했는데 내부의 종이만 반쪽 없어졌다. 하오문은 잠금쇠의 다른 자국을 먼저 보았고 다음으로 상인의 눈빛을 보았다. 눈빛이 흔들릴수록 혀는 느려져야 했지만 그 상인의 혀는 오히려 빠르게 움직였다. 빠른 혀는 두려움의 팔자주름을 감추는 데 익숙했다. 장부의 반쪽은 장현의 이름이 적힌 부분도 하오문의 밀거래 내역도 아니었다. 반대로 이름이 아예 없는 주문서의 연속이었다. 이름이 없는 주문서야말로 누군가의 이동을 추적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였다. 품목과 수량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그 반복의 중간에 폭이 넓어지는 구간이 생겼다. 폭이 넓어지는 자리에 정파의 등불이 있었고 그 등불 아래로 개방의 숟가락이 늘어났다. 숟가락이 늘어난 날에는 포목의 주문이 조금 줄었다. 누군가가 옷을 사지 않고 밥을 먹는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게 만드는 손이 있었다. 그 손의 이름이 또 한 번 빈칸으로 남았다. 시장 끝에 생선칼 가판에서 칼이 아닌 칼집만 4개가 팔렸다. 빈 칼집은 칼을 대신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칼집만으로도 사람은 제법 멀리 간다. 칼집 4개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았고 칼집 주인의 발사계가 흙이 아니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진흙은 하천의 낮은 수위를 말해주고 낮은 수위의 하천은 보급길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하오문은 칼집의 방향을 따라 작은 화살표를 그렸다. 화살표가 모이는 곳에 등잔오일 냄새가 아주 옅게 스며 있었다. 낮엔 냄새가 사라지고 밤엔 냄새가 돌아오는 자리였다. 밤에만 빛나는 길,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의 이름이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냄새는 이름을 대신했다. 그 냄새가 향하는 끝에서 누군가가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강 서편 옛 누각의 지붕이 한 귀퉁이 내려앉았고 비바람이 토벽을 후려쳤다. 사람들은 비가 그치면 누각을 부숴 새로 짓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기 전날 밤 하오문의 젊은 척후들이 한 무리 현을 들고 누각에 들었다. 그들은 벽의 균열보다 바닥의 뜸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발 아래 흙의 비중이 균일하지 않은 곳에 무게를 실었을 때 아주 얕은 울림이 퍼졌다. 울림의 방향은 북서쪽으로 흐르는 듯 했으나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다. 멈춘 자리에서 다시 반대 방향의 미세한 반향이 돌아왔다. 바닥 아래에 숨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오래전 메어둔 매듭처럼 조용히 살을 붙여왔다. 나무판 3장을 들어 올리자 손목 높이의 낮은 방이 드러났다. 방은 넓지 않았고 냄새는 젖은 종이와 마른 향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벽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체온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와병에 올린 흰 조각이 있었다. 조각에는 칼자루도 칼날도 없었다. 대신 보폭이 조각나 있었다. 반보의 간격, 반보의 회피, 반보의 응신. 조각은 칼의 문양을 버리고 걸음의 문장을 새겼다. 하오무는 그 문장을 그리는 손의 습관을 상상했으며 끝내 상상 속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결론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방의 모서리에 새처럼 둥글게 말린 검은 실다발이 있었다. 실은 비늘처럼 얇았지만 질긴 결로 엮여 있었다. 결의 방향을 거꾸로 따라가니 누각 위 철쭉의 가지 끝이 아주 조금 낮아져 있었다. 낮아진 가지를 어젯밤의 바람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키를 줄인 채 그 가지를 짚고 부드럽게 몸을 옮긴 흔적이었다. 실다발을 수거하는 손에 주저가 없었고 실을 품에 넣는 가슴에는 은은한 채취가 배어 있었다. 채취는 쉽게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직전의 온도는 오래 남았다. 온도는 곧 방향의 단서였다. 하오문이 수거한 조각과 실다발, 젖은 장부의 반쪽, 냄새의 방향과 걸음의 간격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문장은 한자로 적히지 않았다. 다만 물결 하나, 매듭 하나, 빈칸 하나로 기록되었다. 물결은 이동, 매듭은 수련, 빈칸은 사람. 빈칸의 줄수가 늘어날수록 문장은 완성되어 갔다. 문장이 완성된 밤, 야스후는 보고를 올렸다. 보고는 짧았다. 그리고 짧을수록 잔인했다. 사라진 자가 사라진 적 없다는 뜻은 곧 사라져야 할 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결심은 칼의 찢김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약간의 가격 변동으로 표현되었다. 횃불 기름이 먼 서편에서 갑자기 부족해졌고 말이 남쪽 고개를 넘는 요금이 소리 없이 올랐다.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길을 바꾸는 이들의 비용이 높아졌다. 굶주림은 쌓일수록 의심을 늘리고 의심이 늘수록 저항은 힘을 잃는다. 하오무는 오래전부터 이 상호작용의 리듬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비 사이에 맑음이 하루 반나절을 허락했을 때 장현의 보폭은 오히려 짧아졌다. 짧아지는 보폭은 조급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짧아야 길이 보이고 길이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가 가는 곳마다 등불이 따라붙었고 등불이 모여드는 곳마다 밥의 숟가락이 늘어났다. 하오무는 그 동선을 미리 막는 대신 흐름의 둔턱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둔턱이 높아지면 빨리 걷는 발보다 천천히 걷는 발이 먼저 멈춘다. 멈추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곧 사람을 나누는 기술이었다. 그럼에도 일군의 행렬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건너고 노인이 따라가고 장정이 뒤를 막는 순서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순서가 지켜지면 사상자는 줄고 사상자가 줄면 소문이 늦어진다. 소문이 늦어지면 뒤에서 쫓는 자의 칼끝이 둔해진다. 둔해진 칼끝은 결국 자기 주인의 손을 다치게 한다. 이 흐름을 뒤엎기 위해서는 흐름의 가장 앞을 찢어야 했다. 가장 앞에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하오문에게도 쉽지 않았다. 이름을 크게 부르면 사회가 먼저 돌아봤다. 돌아보는 얼굴들 사이에서 칼을 뽑기란 가장 서툰 자의 선택이 되기 마련이었다. 남쪽 젖은 논길을 지나 시장과 사당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하오문의 사내들은 창고의 자물쇠와 무덤의 봉분 사이를 오갔다. 창고는 미래를 포관하고 무덤은 과거를 포관한다. 둘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사람의 현재는 얇아졌다. 얇아진 현재를 누가 오래 붙들어 주는가? 그 질문의 답을 가진 쪽은 칼을 뒤로 밀어놓는다. 창고의 자물쇠는 기름칠이 잘 되어 있었고 무덤의 봉분은 마르지 않았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증거의 진입로에 장현의 움직임이 있었다. 무덤 앞 마른 꽃다발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고 창고 안 곡물자루의 매듭은 매일 조금씩 더 풀린 뒤 다시 매어 있었다. 풀었다 매는 손은 조급하지 않았다. 조급함의 흔적은 거칠게 남는데 여기는 부드러움만 남았다. 부드러움은 더 무섭다. 부드럽게 변화하는 질서는 오래간다. 하오무는 끝내 발자취의 층위를 분리하는 기술을 꺼냈다. 같은 길을 5번 지나도 5번의 발은 다르게 눌린다. 눈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손끝의 기압으로는 5으로 갈린다. 가장 가벼운 것은 아이, 가장 무거운 것은 짐을 든 자, 적당한 무게지만 균형이 완벽한 자 하나가 중간에 있었다.
균형의 발이 곧 장현의 보폭이었다. 균형의 발은 발 뒤꿈치가 먼저 땅을 찾는 일이 드물었다. 발볼이 먼저 적시고 뒤꿈치는 뒤늦게 저녁을 맞았다. 저녁이 늦을수록 밤이 조용해지고 밤이 조용해질수록 사람은 멀리 갔다. 그가 멀어질수록 쫓는 자들의 실증은 빨리 닳았다. 닳아 떨어진 실증 뒤에 남는 것은 대개 분노였다. 분노는 계획을 망가뜨리는 최선의 도구였다. 하오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를 참고 계산을 늘렸다. 첫 연못이 물과 철이었고 둘째가 톡과 바람이었다면 셋째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넷째는 얼굴과 이름이 겹쳐진 자리였다. 길목의 여관에 새로 붙인 간판 하나가 낮에는 평범했고 밤에는 섬뜩했다. 낮에는 여관의 이름이 속삭였고 밤에는 그 이름 위로 지방의 오래된 성씨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성씨가 떠오르는 순간 여행자는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워진 발이 조금 늦춰졌다. 늦춰진 사이로 그림자는 오차를 줄이며 움직였다. 그러나 여관의 주인은 이틀째 낮잠이 잦았다. 낮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밤의 준비가 허술해지는 법이었다. 준비가 허술한 밤에 장현은 여관을 통과하지 않았다. 뒷마당의 풍로를 통과했고 풍로를 통과한 뒤에는 빈 마구간을 지나쳤다. 마구간의 문비는 닫히지 않았고 닫히지 않은 문비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바람이 변하지 않으면 냄새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문다. 머문 냄새를 따라간 낯선 발은 끝내 자기 그림자와 마주쳤다. 그림자가 먼저 도망칠 때 도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밤의 추적은 그런 식으로 조용히 종결되었다. 칼은 한 번도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 사흘 간격으로 모인 보고서들은 더 이상 활자를 늘리지 않았다. 대신 빈칸에 수를 세웠다. 빈칸이 어느 순간 정수가 아닌 유리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눠도 나눠지지 않는 숫자,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 목. 그 몫의 정체가 결국 사람의 의지라는 사실을 하오문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몫을 바꾸는 대신 단위를 바꾸려 했다. 하루를 한 끼로, 한 끼를 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한 숨으로. 단위가 작아질수록 개입은 쉬워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손대기 어려워졌다. 숨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밥이나 돈과 달리 숨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장현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숨을 늦추고 속도를 늦추며 갈등을 늦추었다. 늦춰진 강호는 쉽게 불타지 않았다. 천마성 서편 탑에서 교주는 귀로 결정을 내렸다. 말하지 않고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해야 할 순간은 짧아진다. 짧은 명령이 길게 이어지는 구조가 그 탑의 유구한 방식이었다. 교주의 귀에 들어간 것은 하오문의 보고가 아니었다. 정파의 등불이 흔들리는 폭, 길이 밥그릇의 묵음, 누각 아래 어둠의 높낮이. 이런 비문자적 정보들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고 그 리듬은 특정한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번역된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이가 알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임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고 책임은 곧 칼집의 무기였다. 마침내 명령이 내려왔다. 명령은 사람의 목을 겨냥하지 않았다. 사람의 키를 겨냥했다. 키를 한 뼘 낮추고 다리를 한 칸 빼고 배를 하루 쉬게 했다. 쉬는 하루가 늘어날수록 추적의 하루는 줄었다. 줄어든 하루가 쌓이면 결국 칼의 날이 이익을 얻는다. 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사람의 인내를 최소화하면 되었다. 간단한 산술이었다. 그러나 그 산술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오문은 처음으로 망설였다. 망설임은 실패의 예고였고 동시에 실패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비가 하루에 7번 내리고 8번 그치던 계절이 왔다. 젖은 길에 발목이 젖고 젖은 발목에 마음이 젖었다. 사람들의 체념은 가랑비처럼 내렸다. 그러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팝도 끊이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심지와 끊이지 않는 밥의 쌀은 이름 없는 손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 손이 곧 장현의 영향권이었다. 영향권이라는 단어는 살갑지 않았으나 손의 체온을 대신 설명하기엔 충분했다. 그 체온이 실무자들의 성정을 누그러뜨릴 때 하오문은 자신의 기술이 아닌 사람의 보궐력과 자주 마주했다. 기술은 늘 정확했고 사람은 종종 부정확했다. 부정확함이 오히려 폭력의 계산을 틀리게 만들었다.
사라졌다는 말은 흔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흔적의 뜻이 바뀌었다는 뜻에 가까웠다. 장현은 흔적의 뜻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라졌다. 지우지 않고 흐리게 만들고 전복하지 않고 뒤집어 놓았다. 정면 대신 측면, 결과 대신 과정을 전시하는 탓에 쫓는 자들의 칼날은 늘 한 타이밍 늦었다. 늦은 타이밍은 살아있는 자를 늘렸고 드러난 생존자는 소문을 늦추지 못했다. 소문이 맑게 번지는 동안 이름은 더 희미해졌다. 대신 길의 이름들이 또렷해졌다. 남문길, 장작길, 제길, 숟가락길. 길의 이름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이름은 줄었다. 줄어들수록 안전했다. 한 달이 넘는 탐문 끝에 강가의 패창고 바닥에서 도면 하나가 나왔다. 도면은 정확했다. 등불의 간격이 자로 그려졌고 팝사발의 수량이 주 단위로 기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심부가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중심은 의도였다. 비어있어야 유지되는 공동체의 동선이었다. 빈 중심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모두의 것이었다. 하오문은 그 빈 중심에 이름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도면은 효력을 잃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또 며칠의 피가 필요했다. 도면의 모서리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있었다. 점은 글자가 아니었고 표식도 아니었다. 안료의 농도와 종이의 스며듦으로 추정컨대 손끝에 묻은 낙인의 미세한 열이 스친 흔적이었다. 우연으로 보기에선 너무 정중했고 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의도와 우연이 기묘하게 섞인 흔적은 장현이 남기는 방식의 전형이었다.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도면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시켰다. 사라진 자가 여기에 있었다는 문장이 아니라 이곳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문장으로 모든 자료가 모였을 때 하오문은 처음으로 이름을 끝까지 발음하지 않았다. 발음하지 않음이 곧 책임의 시작이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이름은 칼끝을 부르지 않았고 칼끝이 부르지 않는 밤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더 허락했다. 그러나 하루가 늘어날수록 교주의 탑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짧아지고 단단해졌다. 짧고 단단한 명령이 길고 부드러운 길을 짓뭉갤 준비를 끝마쳐 가던 무렵 남쪽 하구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바람이 바뀌면 강의 표정이 먼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배가 움직일 때의 소리가 달라진다. 소리가 바뀐 자리에서 하오문의 노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사라진 자가 다음에 어디로 떠날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말하면 틀리고 말하지 않으면 맞는 경우였다. 길은 강호의 끝으로 향하는 듯했지만 강호의 끝은 늘 또 다른 골짜기의 입구였다. 핏방울이 잠시 그친 틈에 등불의 불꽃이 조금 높이 올라갔다. 불꽃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시선은 멀리 갔다. 멀리 가는 시선이 장현의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지만 그 빈 시선이 누군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잡힌 손이 많아질수록 길은 안전해졌다. 안전해진 길은 여행자를 늘렸고 여행자가 늘어난 길은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사라진 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더는 특정인의 서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이름은 공동체의 호흡으로 변했다. 하오문은 추적을 멈추지 않았지만 추적의 목적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사람을 잡는 기술에서 길을 이해하는 기술로. 그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밤의 강은 잠시 조용해졌다. 천마성의 서늘한 새벽에 탑의 등불이 한 점 더해졌다. 등불은 서쪽 난간에서 시작해 동쪽 첨탑으로 이어졌다. 등불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내부의 결의가 단단해졌다는 신호였다. 하오문의 보고가 탑의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고 공기가 무거워질수록 탑 아래의 명령은 더 가벼워졌다. 가벼운 말 몇 마디면 충분했다. 길을 자르고 다리를 해체하고 배를 묶는 말. 말로 가능한 실력 행사는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시작할 때의 속도는 언제나 압도적이었다. 그 속도가 강호에 도달하기 전에 정파의 종이 먼저 울렸다. 종은 많은 이의 귀를 동시에 불러 모았고 모인 귀는 서로의 숨을 듣는데 시간을 썼다. 숨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늘어날수록 칼은 점점 늦었다. 늦게 오는 칼이 반드시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밤에는 많은 생을 구했다. 하오문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는 사실이 가장 길게 남는다는 것을 그들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익혔다. 홍수의 갈피가 눅눅하게 젖어드는 초저녁, 강의 피부 위로 한 줄기 기포가 연속해서 떠올랐다.
키포는 원을 닮았고 원은 곧 누군가의 낙인을 연상시켰다. 키포가 3번, 두박심 1번. 오랫동안 잊힌 신호가 물 위로 돌아왔다. 돌아온 신호가 의미하는 것이 귀환인지 떠남인지 최초의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과정에서 하오문은 알게 되었다. 사라진 자를 잡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다. 사라진 자가 만든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절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박함이 쫓는 자와 지키는 자의 구분을 잠시 흐렸다. 밤이 깊어지자 등불들의 높낮이가 다시 고르게 맞춰졌다. 밥의 냄새는 장작의 냄새와 섞였고 장작의 냄새는 물비린내와 화해했다. 길은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길 위에서 사람의 이름이 줄었다. 줄어든 이름의 자리에 공동의 숨이 들어찼다. 하오문은 마지막 포구의 말미를 비워두었다. 비워둔 자리 위로 다음날에 비가 내려 글자를 지웠다. 지워진 글자는 실패가 아니었다. 완성의 방식이었다. 사라진 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걸었다. 발의 모서리를 다치지 않게 아이들의 포폭을 맞추며 노인의 호흡을 기다리며 피의 냄새를 지운 자리마다 밥의 냄새가 대신했고 밥의 냄새가 이어지는 곳마다 등불이 뒤를 따랐다. 등불이 길이 되고 길이 노선이 될 때 이름은 한 번 더 사라졌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더 이상 비극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그 사라짐이 곧 지켜진 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림자는 쫓는 법을 알았고 그 법은 오래 유효했다. 그러나 밥과 불로 쓰는 문장을 앞에 두고 그림자는 몇 번이나 손을 늦추었다. 사라진 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는 자는 결국 길이 되었다. 길이 된 사람을 칼로 베려면 칼은 길 전체를 베어야 했다. 아직 그 칼은 준비되지 않았다. 서쪽 탑의 등불이 한 칸 더 늘고 강의 피부가 한 줄 더 떨릴 때 오래 미뤄진 만남이 마침내 길 위에 선다. 피의 이름과 길의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서 충돌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